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주과 김영택입니다. 이 수요 세미나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치주질환의 진단 및 최신 경향, 그리고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주의질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하는 부분에서 가장 첫 시간인 치주질환의 진단 및 최신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치주질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 명심했으면 하는 부분과 최근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모두들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현실도 짚어보고요. 그리고 치주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막연히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 우리는 치주질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치과 요즘에 하시는 분들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마침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주질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했었는데 치주질환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건강보험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 공단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2021년 보험급여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요.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1,740만 명이고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1조 7,8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외래 부분에서는 환자 수 총액 모두 다 1위입니다. 이게 2010년 그때는 환자 수 790만 명이고 외래 3위였고 환자 수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요양급여 비용 총액도 4천억 원으로 4위 정도였는데 지금 4배 정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측에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이 치주질환입니다. 요양급여 비용 총액만 좀 더 보실게요.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15년에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현재 이르고 있고요. 이런 지속적인 리니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증가세가 약간 꺾이긴 했지만 다른 질환과 달리 계속 증가를 했었고요. 감기나 이런 부분은 워낙 감소했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겠지만 저희 병원 치과만 해도 2020년 초반에 환자가 약간 감소했다가 2021년에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올해 오미크론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치아 상실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고령 환자의 치아 상실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나 치주질환이죠. 그래서 치주질환은 많은 치과 질환 중에 고령층에서 더 흔한 질환이고 고령화 더불어서 치주질환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치주질환을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치주질환이란 하면 풍치, 해야 알아듣시는 분도 있고 치주질환이 뭐죠? 치주염, 치주병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풍치, 바람에도 치아가 흔들리는 말처럼 치아 주지 조직이 소실되어서 치아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제 풍치라고 부르게 됐죠. 그리고 치주병, 잇몸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병은 일본에서 주로 써서요. 치주학회에서는 대중들을 위해 이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치주병으로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치주질환 혹은 잇몸 질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치석, 치태 등 바이오필름 내 세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라는 거. 세균에 의한 만성 염증성 질환.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있으면 이 질환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잊게 되거든요. 세균, 만성, 염증.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치주 세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치주질환은 세균에 의한 염증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아에 붙어있는 다양한 세균에 의한 염증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균들은 700여 종 이상이 발견됐고 유명한 세균으로는 이제 학생 때 외우느라 힘들었던 AA균, 그 다음에 P 진지발리스, 워낙 핫한 균이죠. 이게 전신에서 워낙 많이 발견되고 동정하기가 좀 쉽다 보니까 피진절리스 균도 있고, 그 다음 티포시디아, F 뉴클리아툼 등이 있습니다. 세균이 이제 특정 세균에 의한 이 질환이 특정 세균에 의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미생물학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제 1800년대 후반에서는 이 어떤 특정 세균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니다. 전체적인 세균에 의한 원인이고 그 외에 뭐 TFO나 기능 이상, 습관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그냥 이 특정 세균보다는 치태, 바이오필름 내에 있는 혐기성 세균들의 조합으로 인해 생긴 염증이다. 이런 얘기 하다가 최근에는 생물학의 발전으로 특정 세균 이론이 대두되었고 현재는 복합된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세균이 영향을 주는 가운데 몇 가지는 더 악영향을 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코어의 가설로 검증 가능했던 치추 세균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균이 아까 말씀드렸던 AAP 진저벨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는 1996년 월드 워크숍에서도 확인한 바 있죠. 이 표 기억나시죠? 소크란스키, 예. 치주 미생물학계 레전드 소크란스키 선생님의 그 컴플렉스 나눠 놓은 건데요.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 오렌지 컴플렉스, 치주 질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기억하고 이 세균들을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바이오필름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필름의 일종인 치태 내에서 처음 세균이 부착한 후에 그 다음에 대사 과정과 합성을 통해서 균을 형성하고 서로 다른 세균끼리 쿼럼 센싱을 통해서 소통하고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덴탈 플러그 바이오필름은 20% 정도가 세균이고 나머지는 매트릭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필름 구조로 인해서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 내 세균들이 저항성을 갖는 기전은 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테리아 성장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느리게 만들다든가 매트릭스 구조를 자기네들끼리 이룬다든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 콜로니들의 유체 구조, 그래서 세포 회전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노타입이나 피노타입 자체를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플라그 바이오필름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혈관을 막는 것도 플라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바이오필름이고요. 인체 내 곳곳에 바이오필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다가 인체 모든 기관이 물론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갖지만 거기 플라그의 혈관 내에 있는 플라그의 특징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치아만이 갖는 유니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경조직이다 보니까 쉐딩하지 않죠. 떨어져 나가지 않죠. 피부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도 없고, 그다음 몸 밖에 모여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요. 이러한 독특한 점들 때문에 치주 질환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 그러면 치주 질환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간단히 보시죠. 맨날 하시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탐침, 그래서 프로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브는 종류가 되게 많죠. 여기 있는 건 UNC 프로브고요. 1mm 플라스틱 프로브고요. 이런 프로브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탐침 깊이, 부종의 높이, 그 다음에 염증 정도를 보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죠. GI도 있고, 그 다음에 블리딩에 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약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치아의 동요도를 위해서 타진을 보기도 하고, 이걸 합쳐서, 그리고 아까 말한 프로빙 뎁스하고, 그리고 출혈, 변색, 이런 여러 가지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사실은 잇몸에 염증이 있냐 없냐 보는 데 있어서는 잇몸의 색을 보는 게 가장 저는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BOP도 확인해서 염증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네,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임상적인 지수를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치주 질환으로 청구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러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도 좀 하겠지만 치주 질환 청구에 대한 워낙에 많이 청구되고 있는데 사실 청구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샘플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부분 너무 간단히 써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있었는지 방사선 사진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고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검증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거 염증이 있어서 치료를 한 거다. 혹은 환자한테 설득할 때도 이런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한 거다. 꼭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부종, 변색 이런 BOP만은 적어도 적어주는 저 사실은 프로빙 뎁스하고 BOP 정도는 꼭 적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주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이런 부분 꼭 해주셨으면 하고요. 당연히 요즘은 파노라마랑 인트라오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제 CBCT도 찍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보완을 해주면 좋고 여기서 확연하게 이거는 치주 질환, 염이 있다라는 게 보이면 그걸로도 어느 정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다시 말하면 진단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요즘에 CBCT로 치주 질환을 진단하진 않겠지만 또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험은 되진 않죠. CBCT로 치주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세균을 검사하는 많은 회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체어사이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보험도 되지 않고 그다음 임상 치료 계획에 있어서 세균이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세균이 동정된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외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앞으로 미래가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분류는, 치주질환의 분류는, 양승민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지난 그 시간에 하셨을 걸로 아는데요. 제가 이 진단을 얘기하면서 분류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워크숍에서 치주염에 대해서 이제 처음 그 클래시피케이션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93년에서 99년에 그래서 치주질환에 대해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치주염에 대해서 재분류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지금 치주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99년 기반에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에 2017년도에 그래서 출판된 건 2018년이죠. 그때 월드 워크숍에서 JCP하고 그러니까 유럽 치주학회랑 미국 치주학회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번에 또 발표를 했었죠.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왜 이 분류가 중요하냐면요. 이 치주 질환의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다 보면은 예전부터의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공부하셨던 거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최근에 공부하신 분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긴 하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어덜트 페리오돈타이티스, 그 다음에 얼리 온셋 페리오돈타이티스, 이게 얼리 온셋이 프리피보탈이냐 주버나일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져 있고, 그다음 빨리 진행되는 레피디들리 프로그레시브 이런 분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디지즈랑 연관된 거, 그 다음에 네크로타이징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있고, 그다음 재발성 치주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랬던 게 99년에 좀 더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진지벌 디지즈, 그다음 크로닉 페리오돈타이티스, 어덜트가 크로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류, 나이에 따른 분류가 어그레시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전신질환에 있는 발현으로서의 치주질환,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외에, 네크로타이징 페리온타이티스였는데, 페리온탈 디지즈로 해서 진지발 디지즈랑 페리온탈 디지즈 두 개 합쳤고, 그 다음에 앱세스, 그 다음에 페리오엔도 리전도 합쳐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포머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덜트 페리오돈타이티스, 그러니까 얼리 언셋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나이가 있었던 거를 그냥 만성 치주염, 그 다음에 공격성 치주염,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렇게 둘로 나눴고요. 리프렉토리 페리오돈타이티스는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서 이 재발성 치주염은 이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을 제거 못했다던가 아니면 뭐 시스테믹에 의한 매니페스테이션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페리온탈 앱세스, 치주 농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많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7년에 이제 시카고 워크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치주학회랑 이게 유럽 치주학회랑 합쳐서 이게 했던 이게서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시 했는데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지 않습니다. 멀리 퍼져져 있지 않은데 원체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아까는 99년이었잖아요. 10년 동안 이제 바뀐 걸 이제 적용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보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를 하자. 우리가 너무 많은 부분을 놓친 게 아니냐.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분류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이런 의미로 진단 체계를 새로운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임상가뿐만 아니라 연구자를 위해서도 많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새로운 분류법이 이렇게 제정된 겁니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에 널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JOP나 JCP 치주학회지가 미국 치주학회지 그 다음에 유럽 치주학회지는
돈을 내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Classification of Periodontal and Peri-implant Disease and Condition 이렇게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건강한 상태를 따로 나눴죠. 그래서 Periodontal Health, 그 다음에 진지발 디지즈 그쪽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 Periodontitis는 치주염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Necrotizing Periodontal Disease, 그 다음에 Periodontitis, 그 다음 Periodontitis에서 Manifestation of Systemic Disease, 그러니까 전신질환의 발현으로. 그래서 결국 병태생리학적으로는 이 세 가지로 나눴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을 다 넣었습니다. 뭐 트라우마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거, 뭐 그다음 보철로 인해서 생기는 거.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다 넣은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분류도 이루어졌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좀 간단하게 됐습니다. 임플란트 주위가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뮤코사이티스, 그다음 페리임플란테이티스, 그 다음에 페리임플란트 소프트 앤 하드 티슈 디피션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졌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서울대의 구기태 교수님 계시죠. 그래서 그때 뭐 구기태 교수님 강의해 주신 부분도 생각납니다.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들어가셨었죠.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모든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은 아마 양승민 교수님께서 해주셨을 거고요. 저는 치주염만 좀 분류를 좀 간단하게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주질환은 미생물에 의한 숙주의 염증으로 치주조직 소실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치주질환을 가진 환자란 어떻게 되느냐 정의를 그래서 2개 이상의 치아에서 치간 임상 부착 소실이 관찰될 때 치간 임상 부착 소실 그러니까 결국 뼈가 녹아야 되는 부분이 그 CAL로 나타났을 때 이걸 말하는 거고요. 치주낭이 3mm 이상 초과이면서 협설면의 임상 부착 소실이 3mm 이상인 치아가 2개 이상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치주질환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CAL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리세션이 확 심한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트라우마에 의해서 진지발 리세션이 있다든가 충치가 서비컬 부에 생겨서 내려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사랑니 때문에 그렇다든가 아니면 엔도의 드레니지가 근로돼서 그렇다든가 뭐 이런 뭐 프랙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한다고 아예 그냥 명시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주염은 요 세 가지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분류는 스테이지하고 익스텐트 앤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레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페리오돈타이티스, 뭐 로컬라이즈, 제너럴라이즈 페리오돈타이티스, 스테이지 1, 그레이드 A 뭐 이런 식으로 뭐 요즘에는 저는 아직도 사실은 CAL이나 뭐 프로빙 뎁스 그다음에 본 녹은 거에 기반해서 인시피언트, 모더레이트, 시비어 페리오돈타이티스, 뭐 어드밴스 페리오돈타이티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는데 이 스테이징 면에서는 일면 지금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래 그레이드가 생기면서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스테이징은 예전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진 부분에서 하나하나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비어러티 먼저 이 스테이징을 나눌 때 시비어러티는 예전의 시비어러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시피언트 스테이지 1이면 그냥 초기, 뭐 그다음 스테이지 2면 중기, 뭐 그다음에 중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비어한 경우에는 스테이지 3나 4인데 이게 만약에 제일 심한 치주염 치아를 딱 빼버리면 시비어러티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치아의 발치에 따라서 스테이지 3와 4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가 또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complexity of management.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포케이션이 인볼브 됐다든가 뭐 리치 디펙트가 어떤 식으로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투스 모빌리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아까 말한 CAL이 뭐 3에서 3일이면 스테이지 2인데 여기 포케이션이 들어가면 스테이지 3가 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냐 해서 로컬라이즈, 제너럴라이즈 이렇게 나눴었는데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를 뺀 대신에 몰라 인사이저가 있는 경우에 몰라 인사이저 이렇게 넣습니다. 또 그다음에 그래서 이 스테이징의 목적은 시비어러티와 익스텐트를 분류하고 그다음에 컴플렉시티를 평가하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개인 맞춤 자료, 인디비주얼라이즈드한 자료, 그다음에 프리시즌 메디신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본다 해서 이렇게 스테이징 목표를 가졌고요. 그 다음은 그레이딩입니다.
그레이딩은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정보를 넣은 건데요. 하나하나 보면요. 영향을 주는 이제 rate of progression,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 그래서 1989년에 RPP라고 Rapidly Progressive Periodontitis라고 있었습니다. 빨리 되는 거. 그게 뭐 주변화를 포함해서 결국에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티스를 합쳤는데,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이 속도에 따라서 뭐 요거를 넣었고요. 그다음 또 다음 리스크 팩터도 넣었는데요. 흡연, 당뇨. 이것들이 골파계가 속도에 영향을 미줌으로 이제 포함이 됐고요. 보면 헤비 스모커, 라이트 스모커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혈색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신질환하고 또 관계를 넣었는데, 바이오마커는 일단은 비워뒀고요. CRP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CRP가 사실 저는 넣는 건 좀 반대지만, 아무튼 여기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넣고 바이오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딩의 목적은 결국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속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위험도, 그 다음에 리스크 인디케이터가 있으니까 앞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치주 질환의 전신형 영향을 평가하거나 반대로 이제 전신 모니터링하는 공동 치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분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테이지와 그다음에 익스텐트, 그레이즈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겠는데 좀 복잡해요. 이걸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쓰고 있는 건 좀 직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대 남한이고 5년간 치주 질환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원 시에 30% 미만의 치주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있었고, 거기 치간 부위가 3에서 3mm의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가 보였어요. 그리고 포케이션 인볼브먼트가 있었고, 전신 질환은 당뇨가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7% 미만으로 잘 유지되고 담배는 피지 않음,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환자는 정말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단하냐. 요즘 같았으면 저는 이렇게 하죠. 로컬라이즈 크로닉 모더레이트 페리오돈티티스. 그러니까 포케이션 인볼브가 낸 치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 히스토리로 DM이 있다. 그리고 7 이하로 유지되니까 뭐 컨트롤도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단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 이 새로 나온 그 진단법으로 따지면 30% 미만이니까 뭐 로컬라이즈, 그 다음에 이거에 스테이지 2인데 허케이션 들어갔으니까 스테이지 3가 될 거고, 그레이딩은 5년간 그룹수가 없으니까 그레이드 A, 그 다음에 당뇨가 있지만 뭐 당화혈색소 7%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레이드 B에서 로컬라이즈 페리오돈티티스 스테이지 3 그레이드 B,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고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거 중요하고 이걸 익혀야 돼 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는 이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단을 좀 어렵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외에 엔도페리얼 리전에 대해서도 진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 페리온탈 앱세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청구할 때는 사실 이걸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표에서 KCD에 하죠. 코리안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 이걸로 하는데요. 그래서 급성 치주염 만성하고 뭐 여기 K05.3 치주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대부분 보시면 만성 치주염이라고 넣고 그냥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성 치주염의 의미가 없긴 해요. 발견을 언제 하냐, 그 다음에 그거를 동정하거나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ICD에 기반한 겁니다. ICD-10에 기반한 거고요. 이제 그 다음 클래시피케이션이 개발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이 수정될 거로 보이지만 지금 실제 임상에서 진단하는 거와는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치주 치료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치주 치료가 치주 소파들이 그냥 리니어하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치은 방지 소파, 이건 플랩인데 플랩은 조금씩 증가하지만 사실 대부분 이제 뭐 큰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리니어 하다가 1919년쯤부터 이렇게 확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스케일링도 리니어해 보이지만 사실 보면은 이제 전악 스케일링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확 증가하는 영상을 2013년부터 보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에 증가한 것으로 많이 보이는 2013년 이후에 발치가 확 증가합니다. 뭐 그동안 발치를 미뤄왔던 것도 있지만 저는 전략적 발치도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치아는 발치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발치하지만 살리려고 노력은 해보자 라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내 치아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이걸 발치할까? 아니면 임플란트로 해서 좀 더 잘 쓸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보존적인 치료를 제외하고 이제 순수 치주적인 문제를 위한 진단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다음 같은 항목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본 서포트, 그 다음에 본 서포트를 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동요도, 그 다음 포켓 뎁스, 그다음에 당연히 리세션을 포함한 클리니컬 어티스트 레벨, 얼마나 뼈에 붙어 있는지, 그리고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이 치아가 어느 정도 붙었고 살 수 있는지 동요도까지 따지면 치주적으로는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만 고려하면 안 되고, 이게 정출은 된 건 아닌지, 아니면 TFO가 있진 않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해야 되는 건 치아 자체만 하는 요소는 요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이, 그 다음에 흡연을 하는지, 이게 언컨트롤 DM. 그러니까 당뇨가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도, 그리고 환자가 협조도가 좋은지, 계속 메인터넌스 케어를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라든가 개인이 구강 관리를 잘 하는지, 그리고 다른 유전적 질환은 없는지, 쉐그런 신드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나 다른 치주과 관련된 여러 제네틱한 팩터들은 없는지, 예, 그리고 전신 상태는 어떤지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촬영 날인데요. 오늘 촬영 날이 3월 24일입니다. 잇몸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잇몸의 날 행사를 저는 못 갔지만 저희 학회 회장님하고 더불어서 여러분이 가셨었는데요. 이 3월 24일은 3개월마다 잇몸을 사랑하자 해서 324로 이렇게 3월 24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치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사실 그래도 제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천천히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은 치주 질환에 있어서 살리려는 노력을 좀 어느 정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빼야 되는 치아들이 워낙 많아지긴 했지만, 임플란트가 새로운 수식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이게 내 치아라면 살려보자, 노력을 해보자, 치주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